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주식시장과 투자의 안팎을 뒤집어 보는 시간입니다. 주식시장 그리고 투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투자 방법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가의 어깨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대가의 어깨는 인물 탐구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투자관까지 쭉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양력까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유동원 상무님의 인물 탐구를 해봤는데요. 네. 그 외국 대학을 나오셨어요. 일단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네. 학위를 받으셨죠. 네, 와튼 그러고 나왔어요. 예, 와튼 스쿨 네. 나오셨고 그러고 30년 동안 지금 이 업계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랩을 2019년에 출시를 하셨어요. 네. 네, 한번 좀 30년 동안의 그 금융계에 몸담은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30년이잖아요. 네. 근데 첫 20년 가까이를 개인 고객이 아니고 글로벌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일을 했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그분들은 워낙 돈을 많이 낸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되돌아온 게 제가 2013년 말, 2014년 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헤지펀드 운용하고 뭐 또 북경에서 투자자문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토마토 방송이랑도 인연이 있는 게 2016년에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코너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최근 한 3년 반 전부터는 이제 유안타증권으로 옮겨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그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왜 자산 배분 랩 같은 것을 운용을 하냐면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벌써 30년이 돼가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거는 이제 10년 됐으니까 앞으로 또 20년 정도는 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말 유명하신 그 개인 투자자분들 존봉준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존리 네. 대표님이 또 고객이시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옛날에 기관 투자가셨으니까 스커더 뭐 쪽에 기관 투자자로서 외국계 그 기관들에 저희가 많은 투자 자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큰 고객들만 대하는 거죠. 근데 존리 대표님도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 하셔서 좋은 수익을 올려야지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가 밝아진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랩 어카운트라는 게 그러니까 묶음 상품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글로벌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ETF를 활용하고 종목을 활용하고 해외 투자가 다 가능하고 또 특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차트 한번 좀 올려주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하면은 6대4 전략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을 60% 들고 가고 채권을 40% 들고 가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평균 수익률이 지난 100년 동안에 연평균 9%가 나옵니다. 높은데요? 복리 9%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걸 9%로 생각을 하시고, 근데 지금 보시면 빨간 선 지금 쭉 그려져 있잖아요. 저게 작년이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이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더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를 좀 기대하셔야 되는 거죠. 작년 같은 때 더 부어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100년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낮은 수익률이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왜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만 투자를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냐 하면 워낙 그 수익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평균 복리 9%가 나오면은
이건 굉장한 거고 또 한 10년, 20년 투자를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집을 사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이 운용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게 뭐 저희가 운용하는 상품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운용 규모가 어느 정도신가요? 저희가 지금 한 700억에서 800억 사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 랩 상품이라는 건 수익률을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희의 취지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홈런 랩, 안타 랩 이렇게 운용을 하신다고 해요. 제가 상품이 3개가 있는데요. 네. 기본 랩이 제일 오래된 상품이고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12% 이상의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런 랩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안타 랩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 그래서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2배 또는 절반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개수는 상품이 어느 정도 그 랩 안에 들어가 있는지와 또 목표 수익률도 설정을 하시더라고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갑자기 상품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짧게. 예. 네. 저희가 보통 그 공격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 종목을 들어가고요. 보통 평균 기본형은 뭐 15개에서 20개 정도. 그리고 또 안타도 뭐 15개, 20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50%는 항상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산 배분형 상품이 제일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800억 원 정도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1,000억 원이 눈앞에 있고요. 그 정도 규모를 이제 어깨에 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에도 뭐 투자 레터 쓰시느라 정말 바쁘시고 네. 그런 모습들을 제가 SNS를 통해서 뵙게 됩니다. 네. 유동원 자산 배분 랩의 강점과 특성을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쨌든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투자에 임하고 있고, 원래 공격적인 투자도 해봤고, 뭐 심지어는 선물 옵션 투자 관련해서도 일을 해봤고, 또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델링을 만들어 봤고, 제가 전 직장에서는 그 증권사에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어서 테스트 베드도 했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 전략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 전략을 다 복합적으로 좀 집어넣고, 대형 기관들을 위한 게 아니라 개인들,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쫓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최근에 투자 문화가 너무 단타 위주의 투자 문화가 되어 있어요. 모멘텀 투자가 굉장히 좀 편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해놓고 자기가 일하는 거에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연간 단위로 9%의 수익률이 난다면 그거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9%가 난다라는 건 확신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난 100년 평균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계속 얘기해 드리는 부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증시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그 본부장님 인터뷰를 쭉 보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할 때 당시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었는데 네. 안정적인 수익 축으로 그 투자관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 보면서 이 원칙이 바뀌게 된 분명한 계기가 있으실 텐데 어떤 경험이 있으셨을까 궁금했어요. 네. 제가 정말 많은 투자 대가와의 어떤 그 얘기를 봤는데 뭐 존리 대표도 그 중에 한 분이시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이 투자라는 것은 다 전략이라는 게 달라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일을 전업 투자로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계속 단기 위주로 투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에코 프로그램이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사서 6개월 동안 엄청난 수익을 내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걸 하려면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제가 만약에 선물 옵션을 운용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럼 정말 시간 단위로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건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올려주자가 취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좋은 업종과 좋은 종목을 골라내고 그것을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샀다 팔았다를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고 막 급등락이 일어나야지 여러 분들이 많이 보게 되고 광고 수익도 많이 날 수 있고 수수료 수익도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고객의 입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투자를 하는데, 애널리스트 옛날일 때는 그런 큰 고객들, 뭐 좀 잃어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무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연간 단위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조언을 드리는 고객층이 바뀌면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전략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러한 전략은 꾸준하게 어떤 좀 시가총액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곳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국 투자는 모멘텀 투자, 단기 투자화되어 있어요. 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이 코스피의 어떤 이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ROE라는 게 있어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자본 이익률이 우리나라가 한 자릿수예요. 10% 미만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워낙 민감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이 지난 10년 동안의 코스피의 상승률을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예,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2% 수익을 내는 거를 초과 수익을 100%, 200%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가 되는 거죠. 그죠? 평균은 2%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100%, 200%를 내려고 하니까 1년 만에 이게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10년의 복리 수익률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국 시장은 그렇지만 글로벌 투자 시장을 보시면 아까 그 자산 배분이 9% 수익이 나오고 S&P 500,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투자를 하셨다면 물론 작년에는 좀 어려우셨겠지만 네. 지난 50년간 평균 수익률이 10%란 말입니다. 복리가. 그럼 이거 얼마나 안정적인 투자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는 꾸준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종목과 좋은 업종과 좋은 지수를 골라내서 네. 꾸준히 투자하시는 거다 말씀을 드릴게요. 꾸준한 투자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때 돈을 더 부어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해외 쪽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들도 본부장님께서 많이 전해주시는데 이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의 해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현재 있다고 보시는지? 아까 지금 그 ROE를 띄워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스피 ROE가 지금 한 6.9%, 뭐 이제 내년에는 8.5% 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ROE가 좀 더 높죠. 12%, 뭐 15% 이렇게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려면 ROE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평균 지금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얼마냐면 거의 17%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ROE가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근본적인 요소는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배구조 문제의 해결이 너무나 시급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노력합니다만, 예, 그래서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려면은 네, 지배구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유동원 본부장님의 생각 좀 알아봤고요. 네. 오늘 대가역계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물가 긴축, 극복이냐, 굴복이냐. 이 질문 정말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맞죠. 미국의 금리가 5%고요. 그리고 5월 FOMC 지나면 5.25, 6월에 더 올리면 5.5까지도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물가가 지난해 6월에 미국에서 CPI 기준 9% 찍었다가 쭉 낮아지더니 6%에서 딱 멈췄다가 이번에 발표가 나온 수치가 5%까지 나오면서 네. 금리와 물가가 딱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 상태입니다. 경기는 앞으로 침체될까요? 연착륙으로 가게 될까요? 네,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5월 달이 되면은 5월에 팔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전략을 가져간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연착륙에 성공을 못하는 거죠. 예, 경착륙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제법 세게 일어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이 좋지만은 하반기에 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고하저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가 미연준 기준금리가 5%예요. 인플레이션이 딱 5%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더 떨어지느냐. 더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경기는 어떻게 될 거냐. 경기가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변해갈 거냐. 저희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미 연준도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시나리오로 가고 여기에 또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로 변해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높은 경제 성장률로 갈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면은 이럴 때는 정말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업종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에 SVB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예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급격한 마이너스예요. 이게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숫자로 보시면은 마이너스 5%였던 적이 없어요. 가장 많이 예금이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금이 줄고 있다라는 것은 유동성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준다 그러면은 대출이 감소하고 대출이 감소하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출 증가율이 2.7%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뭐냐면 그 숫자가 금리보다 더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계 기업들이 많다면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의 분석으로는 아직은 그런 어떤 경기 침체가 세게 올 정도의 환경이 아니다. 그리고 또 유동성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향후에는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미국의 성장주거든요. 네. 자, 그러면 또 경기와도 아마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성장주의 성장 엔진이 꺼졌느냐, 켜졌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꺼지지 않았겠죠. 네. 꺼졌으면은 요즘에 이 챗 GPT,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급등을 네. 하지 않겠죠. 정말 미국이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작년 같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가 워낙, 재작년,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에 워낙 극성이다 보니까, 미국이 잘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소리들이 나왔었죠. 물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다 미국에서 지금 나왔어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종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 또 우리가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챗 GPT 이것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저희는 당연히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약세 구간에 있거든요.
근데 약세 구간이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기업들이 매출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 하면 오히려 그게 플러스 요소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계속해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성장주의 성장 엔진의 어떤 근본적인 요소를 꼽자면 아까는 뭐 다양한 이제 트렌드를 얘기해 주셨고 근본적 요소를 꼽자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에 저희가 도표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네.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거 플러스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또 이게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 시장에 꽂히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100 ROE가 정말 높잖아요. 그리고 또 네. IT 기업들의 이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정말 높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은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것이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종목 양극화가 뚜렷하게 펼쳐졌었거든요. 그 시사점은 뭐라고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가 보시면은 ROE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S&P 500이에요. 근데 그 S&P 500이 보시면 대형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나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 수가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수가 그만큼 경쟁력이 높고 ROE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화가 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모든 이 비디오 관련된 부분을 장악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또 테슬라라는 기업이 나왔어요. 근데 그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막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케이스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투자를 그런 기업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경쟁력이 생기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줍니다. 당연하겠죠. AI가 확산이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낮아지겠죠.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 당연히 또 인플레이션 낮아지겠죠. 신재생 에너지가 확산이 되면 정말 전력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3가지 남아 있는데 2가지 정도는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장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도 나와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 미국 증시 연말 전망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물가는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또 긴축 사이클은 고점에 거의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는 강세장에 이미 진입한 상태거든요. 네. 앞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다시 약세장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까요? 네. 그 차트를 딱 띄워드릴게요. 미국의 증시 시나리오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 4, 4분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봤다면 언제까지 투자를 하느냐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투자를 계속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상반기에 다 팔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경기 침체 구간이 올해 한 해에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 경기 침체의 강도도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세기로 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느냐 이런 케이스입니다. 시나리오 1이 나온다면 당연히 파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고점 대비해서 20-30% 빠지는 장이 향후 6개월 정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확률적으로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보면은 오히려 시나리오 2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향후에 계속해서 경기 침체라고 보기보다는 뜨뜻미지근한 구간으로 변해가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여기서 대형 기술주라든지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계속 이익을 창출해내고 이런 구간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2010년부터 2020년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시 재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연간 단위로 매년 10%대 중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대 후반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로 얘기를 하자면 중간에 좀 쉬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10월 달부터 다시 또 재상승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추가로 S&P 기준으로는 한 5%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는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를 봤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매년 15에서 20%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은 주식을 던지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유한타증권 본부장님과 함께 물가와 긴축 극복이냐 굴복이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